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하는 겁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제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안도했어요. 이거 좀 괜찮은가 보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사람들이 좀 안도하더라고요. 그 텔레그램에 물론 기사가 나왔어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중동 국가에 우리 사과한다.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문제가 저는 이제 계속 그걸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거를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 한번 얘기 드리면 2024년에 이란의 전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국가 말고 아제르바이잔 쪽 갔다 왔는데,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이제 테헤란에 돌아오는 과정에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라이시 대통령을 죽였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에 이어서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됐던 분이에요. 하메네이도 차기 지도자로 이제 라이시를 계속 꼽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페제시키안이 2024년 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만약에 모사드가 이 라이시를 제거하고 페제시키안을 당선시켰다고, 만약에 모사드가 그랬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분은 야당 인사예요. 야당 인사고 심장외과 전문의를 하다가 정치판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서방과의 긴장 완화를 외치는 개혁파예요. 개혁파, 대표적인 개혁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라흐바르, 그 당시에 이제 라흐바르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라흐바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못 쓰긴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안정화, 서방 제재 완화를 추구,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조금 추구했었는데, 특이한 건 이분이 아제르바이잔계 아버지와 쿠르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보면 그 전체 이제 민족 구조가 페르시안계가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계가 이 튀르키예 그 투르크족인데, 아제르바이잔계가 한 15에서 20%. 이것도 특이한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가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튀르키예의 아제르바이잔 주가 있어요. 동아제르바이잔주, 서아제르바이잔주. 그러니까 이란 이렇게 있으면 이란의 서북 쪽에 있는데, 그 이란 서북 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한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민족을 보면 아제르바이잔 국가보다 오히려 이란 쪽에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쿠르드계 어머니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참고로 하메네이, 지금 이제 사망한 하메네이 전 아야톨라 같은 경우에도 아제르바이잔계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계.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계는 이란 내에서 완전하게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계는 인구가 많고 하지만 독립을 추구하거나 딱히 그러지는 않습니다. 딱히 이란 내에서 차별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이란의 진짜 권력은 라흐바르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고, 라흐바르가 아마 죽기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내가 만약 이곳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라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흐바르가 딱 죽자마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산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휘통제 체계가 하나로 묶여서 없지만, 그래도 산발적으로 알아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미사일 드론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에도 쿠웨이트 공격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바레인이었나? 쿠웨이트와 바레인 공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조선도 한척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은 지금 대통령의 얘기와 다르게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살펴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그 마린 트래픽으로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가는 것, 이동되는 것들 상황을 보면 여전히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공도 여전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됩니다. 계속 그 혁명수비대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호르무즈 차단 없다. 외무부 장관이 얘기했죠. 호르무즈 차단 우리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건너기만 하다 다 죽었어 막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단순히 차단이 돼서 이게 유조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해, 이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상의 지금 문제들이 뭔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거? 지금 중국이랑 이란이랑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야, 너 나랑 친구잖아. 우리 배는 좀 지나가게 해줘. 우리 배는 좀 지나가게 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배는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한 번씩. 근데 중국 배는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유조선들이 큰일 났다. 나도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 중국배야라고 이제 AIS라고 자동 식별 장치가 있거든요. 나 AIS에 난 중국배야라고 하고 호르무즈 앱을 딱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정체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중국배야, 나 중국 선언 있어, 아니 나 전부 다 중국 선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이면 아마도 좀 더 다른 형태의 아마 중국과 뭔가 그 암호 체계를 바꾼다거나 해서 정말 중국 선방이 아닌 못 지나게 가게끔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더 들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인, 쿠르드족, 이제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요거 얘기를 왜 들었냐면 이란이 갑자기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중동 쪽이 아니고 갑자기 아제르바이잔이 어디냐면 이란의 위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여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여기 타브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도시고,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의 핵심 도시고, 여기 이스트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웨스트 아제르바이잔이 보이죠.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의 하나의 그 이란 내에 있던 아제르바이잔 민족들이 살고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는 나중에 세워졌고, 이게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의 이름을 붙이면서 뭐 이런 거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죠. 이 얘기 왜지? 아제르바이잔을 이란이 공격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왜 공격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스라엘이랑 아제르바이잔이랑 동맹 관계에 있어요. 좀 특이하죠.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에서도 이제 이슬람 국가, 시아파를 믿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구입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구입하는 석유가 전체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대가로 아제르바이잔에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아르메니아, 이 옆에 나라가 아르메니아거든요. 바로 옆에. 근데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이가 안 좋아. 보통 옆에 있는 나라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둘이 막 피 터지게 막 싸워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이기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래 땅도 좀 뺏었거든요. 여기 뺏겼던 땅도 다시 뺏어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이 어떤 그 병참기지? 전략기지처럼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드론 같은 거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좀 때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우려가 됐던 게 뭐였냐면, 아제르바이잔 여기 여기서 약간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게 우려였었는데, 막상 이 아제르바이잔은 나뉜 지 오래돼가지고 뭔가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독립해야 되겠다든가, 나 지금 이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제르바이잔 쪽은 때린 게 지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뭐 아제르바이잔이 참전할 수도 있겠죠. 한 대 맞았으니까. 뭐 그 정도. 지금 쿠르드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쿠르드. 아까 이제 전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쿠르드족은 지금 여기 여기가 이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시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 옛날 터키. 이 4개의 국가에 걸쳐서 이렇게 그 경계 지역에 지내고 있는 게 쿠르드 지역이에요. 쿠르드족. 여기가 산악 지역인데,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친 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쿠르드족을 왜 이용하려고 하냐, 미국이. 이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없는 가장 큰 민족입니다. 한 3천만 명 정도에서 한 4천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옛날에 시리아 내전이 있을 때 미국은 이 쿠르드족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라크 때도 마찬가지예요. 쿠르드족을 지원을 해서 이라크 정부를 압박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란 쪽에 압박을 쿠르드족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죠. 근데 항상 뒤통수 맞았어요. 난 나라 세워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얘기했다가 쿠르드족은 항상 나라 못 세우고 뭐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도 쿠르드족들이 이란을 좀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여기서 반군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불똥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가장 많아요. 1,000만 명 이상 그 쿠르드족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쿠르드족이 준동을 해서 이란 쪽으로 공격을 좀 강화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노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살. 그러니까 이란 내의 쿠르드족을 좀 자기들의 어떤 평화와 그다음에 반군 세력 이런 것들은 두려움 때문에 쿠르드족을 좀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게,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튀르키예랑 이란의 사이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이란 쪽에서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날렸다. 그래서 나토인 튀르키예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의 자동차 함선이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튀르키예와 이란은 지금 보시면 그 쿠르드 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쿠르드 쪽을 같이 공격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튀르키예와 이란 쪽에서 갈등이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 중동 쪽에 지금 전략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보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이란, 중국 이렇게 좀 친교를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이 동맹을 좀 맺고 있고,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과 동일한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한민족 두 국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지원하는 국가죠. 요 축이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이란을 친 게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이 중간에는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또 그런지도 다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 이란을 쳤냐라고 보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표적은 중국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를 먼저 쳤고, 그 다음 공격한 데가 지금 여기였죠. 여기 멕시코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고, 멕시코의 핵심 카르텔 수장 나르코스를 사살했잖아요. 근데 이 나르코스를 사살한 이유가 결국 보면 중국에서 이 펜타닐의 원료가 들어오면 멕시코에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고리를 차단하고 중국의 어떤 수익 구조 하나를 제거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습니다. 나르코스가 사망을 하면서 그 집단에서 전방적인 뭐 테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쿠바도 공격을 하죠. 쿠바가 여기 섬인데, 이 쿠바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쿠바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통해서 경제가 그나마 지탱이 되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지금 차단해버렸고, 쿠바도 아마 베네수엘라처럼 수장이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끝나면 바로 쿠바 쪽으로 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쿠바 다음은 다시 북한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북한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원유를 수입하던 통로가 베네수엘라 잘려버렸고, 그다음에 이란도 지금 잘리고 있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군사기지가 좀 전문적으로 좀 공격이 되다가 북쪽에 있는 산유시설들이 대거 폭격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유시설이 지금 거의 제거가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설사 지금 화해 무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가져가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손발을 자르면서 중국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미국의 무기들을 테스트하면서 중국이 향후에 너 조심해라, 너 잘못하면 우리가 너 방공망 다 막아버리고 때려버린다, 약간 이런 이제 반협박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란이 중국의 무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사실 베네수엘라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미국의 작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무력화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중국 무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랑했던 레이더가 있었어요. 레이더가 스텔스, 미국의 스텔스 무기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스텔스 무기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다 내주고 말았죠. 여러 가지 지금 압박들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압박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타격이라고 하는 건, 이란의 산유시설을 파괴를 하면 이란이 돈줄을 마르잖아요. 중국과 뭐 인도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해야지 자기들 돈이 좀 돌아서 이걸 가지고 핵도 개발할 거고, 그다음에 프락시 세력이라고 해서 주변에 뭐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이라크 민병대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원할 텐데, 그런 돈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유가는 어차피 미국이 생산을 더 늘리면 되니까 상관없다. 베네수엘라 우리가 확보했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먼저 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먼저 안정화시켜놓고, 거기에서 원유 생산량 늘려놓고, 그 원유를 미국이 가져가다 쓰고, 거기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자기들이 뭔가 자기 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카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공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석유를 조금 더 비싸게 사오는 상황이 오려나, 이게 또 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란 얘기를 먼저 마무리 지어보면, 이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있으면 대통령 쪽과 혁명수비대 쪽이 분명히 부딪힐 텐데, 혁명수비대가 지금까지 이권과 그다음에 군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이제 손들고 우리도 잘못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슬람 종교를 수호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졌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성전으로 나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게 계속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지역의 민족 갈등을 활용하려고도 미국은 할 텐데, 아제르바이잔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쿠르드족의 준동을 조금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때 튀르키예가 또 어떻게 나올지 글로벌 상황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중국을 자르면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 원유를 더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남방 전략, 신남방 전략을 폈어요. 러시아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요. 부동항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 널지 않는 항구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대양의 패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을 장악을 해야지 그 대양의 패권을 장악을 해서 그 제국 같은,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으니까 항시 뭐 항모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러시아로서는 가장 큰 문제고, 이건 단순히 대양을 패권 장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뭔가 함대나 선대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뭘 했냐면, 여기가 보시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카스피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보면 여기가 조지아고, 여기가 지금 아제르바이잔인데,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육로로 여기 한국까지 가는 통로랑, 그 다음에 카스피해를 건너서 이란에서 또 다시 육로로 여기까지, 여기 한국까지 오는 항로랑, 여기 호르무즈해협 근처에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로 오는 남북 국제 운송회랑, 인터내셔널 노스 사우스 트랜스포트 코리더라고 하는데, 요거를 러시아가 구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구축 단계에 왔었는데, 이제 병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에 산악 지역의 철도가, 산악이 워낙 이제 거치니까 이 산악 지역의 철도가 마련이 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항구가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반다르 아바스 항구 여기랑, 그다음에 차바하르 항구 여기가 INSTC라고 하는 전략의 핵심 항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다르 아바스 항구가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미국이 여기를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물류, 원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차단했다. 중국과 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약간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타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패가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약간 또 뭐 물러나면서 화해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드론도 보면 상당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상당수가 이제 이란에서 만들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어떤 마무리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마무리하면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유화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더 틀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손발을 다 잘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란의 전쟁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전쟁 목적은 알겠어요. 중국과 러시아 자르고 미국한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서 가는 것,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의 상황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봐야 된다. 여기까지도 알겠죠. 그럼 실제 이란은 어떻게 돼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좀 항복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잖아요. 현재 이란은 방공망이 80%가 붕괴되어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공기라든가 미사일 전력이 공격을 할 때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맞고요. 미사일 발사 능력도 지금 60% 이상 상실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정식 방공망과 발사 능력이 이만큼 상실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텔이라고 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도 상당수 파괴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드론도 여러분 그냥 발사하는 게 아니고요. 드론을 발사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닭장처럼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그 발사대를 이렇게 각도를 맞춘 다음에 한 5개를 총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미리 맞춰둔 좌표에 따라서 뭐 2000km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발사대도 상당 부분 파괴가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그 발사대 파괴랑 이따가 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반대했는지 이거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보면 8일간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그 방공망 파괴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드론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량이 쑥 줄어든 게 보이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발사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예요? 발사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사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발사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쪽에는 충분히 위협될 정도로 발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나마 갖고 있는 발사대 최대한 아껴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 가지고 먼저 상대 국가들의 방공망,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소진시키고, 일단 미사일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한 발에 60억, 우리나라 천궁 이번에 30기 정도가 다시 추가로 UAE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만 600억 매출이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으로 한 150억 나온다
그러던데. 근데 추가로 또 들어가겠죠. 그런 형태의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돈 많은 중동,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운용 비용이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비용 플러스 항공모함에서 그 비행기 편대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어마어마할 겁니다. 첨락적인 비용이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너무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텐데 이란이 이렇게까지 버티면 전쟁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끝내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약간 중론이 되고 있고,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막 쉽게 포기할 부분이 아니고 또 지상전 투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진짜 지상전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했던 미국인데 아프가니스탄보다 지상군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훨씬 더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심한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악지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미군이 들어간다? 아유, 자살행위예요. 50만 명, 100만 명 들어가야지 그나마 이제 통치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은 진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지역, 예를 들면 항구 지역 같은 데들 거기 완전 장악해서 이란이 뭐 준동하지 못하게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란을 먹는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지휘부 암살하고 사살하고 뭐 그런 형태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사보타지가 제일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유조선 공격과 사보타지. 근데 실제로 카타르 LNG 공격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영향이 좀 두렵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지금 물류 마비가 된 것들을 보면 쿠웨이트가 지금 이렇게 이거 마주어라고 하던데 first 마주어라고 해서 나 불가항력이야. 불가항력이면 내가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쿠웨이트가 3월 7일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제받는 first 마주어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나 못해. 나 이제 생산 줄여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했고, 카타르도 라스라판 기지 LNG 생산을 중단하면서 20% 중단하는 게 아닌데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제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단순히 지금 유가가 그러니까 원유 수송이 조금 어려워져서 나중에 좀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그거 해보신 분 있어요?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스타일의 게임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맞아요. 이란은 대통령이 아니고 종교 이란이 짱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란의 혁명군이 진짜라고 보고 있어요.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것들을 보면 게임할 때 이제 저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저장고가 꽉 차면 시간이 지나도 거기 에너지 저장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이라크, 쿠웨이트가 대표적인 그 준벨의 산유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원유나 가스 생산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생각해보면 내가 생산해서 수출을 바로 하면 되니까 잠깐 저장해놓고 보내면 되지. 이게 ESS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잠깐 저장해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들어가는 저장고에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뭐 앞으로도 안 하겠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축할 수 있는 게 이제 10에서 한 14일, 카타르 LNG가 한 7에서 10일,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수출액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가 한 5에서 7일, 이라크가 한 4에서 6일, 쿠웨이트가 한 3에서 5일 정도를 비축해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이 정도를 비축해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8일 됐으니까 저장고가 거의 차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저장고가 차면 어떻게 되죠?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지금 벌써 감산을 얘기했잖아요. 감산 얘기했고, 카타르도 지금 우리 생산 지금 못하겠다. 물론 공격받은 것도 있지만 생산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감산 아마 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나마 이제 홍해로 좀 빼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도 많이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홍해로 빼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이게 다 차버리면 이후에 생산이 중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생산이 중단이 돼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기만 하면 이 원유를 일단 먼저 보내고 차 있는 걸 먼저 보내고 그다음 생산 재개하면 다시 태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유 생산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원유 생산을 할 때 뽑아내는 게 보면 이 압력의 어떤 균형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가스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산을 딱 중단해 버리잖아요. 유체 이동이 한번 중단되면 여기에 왁스라고 해서 막 고체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스가 어느 다른 곳으로 세워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뒀던 균형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 균형을 맞추는데 최소 수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재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6주, 사우디 정도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노후화된 시설은 최대 6주 정도까지도 정상화 가동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유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걱정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물류 쪽 지금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의외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물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뭐 홍해 수에즈 운하가 막혀도 그렇고 이런 운하가 막히면 이제 대체 운송로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류망이 막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해운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이 해운주들이 과거 이제 코로나 때도 좀 발견했던 건데 한번 운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그 물류 가격이 금방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해운업체들이 호황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해운업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은 아니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소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요소수 2021년에 요소수 관련된 이슈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2021년에 발생했던 요소수 사태의 원인은 석탄이었거든요. 그때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했어요. 왜냐면 호주가 야 이거 니네 코로나 원인 다 밝혀내 라고 하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호주에 수입하는 뭐 해산물, 랍스터 이런 거 안 받고 석탄도 우리 안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호주의 석탄이 고품위 석탄이고 다른 쪽을 대체하다 보니까 화력 발전이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근데 이 화력 발전 과정에서 석탄을 태워서 화력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나오는 게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요소 생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요소 충격이 왔던 거죠. 근데 이 요소를 생산하는 게 LNG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생산량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량이 많은데 지금 중국은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수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중동에서 LNG 기반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카타르 공격당했죠. UAE 뭐 수출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쿠웨이트 수출 못하고 있죠. 이러니까 요 관련해서 지금 요소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것 같고, 요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2021년 사례를 봤을 때 요소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KG케미칼 이런 것들이 급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비, 남해화학 같은 비료주들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소 관련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동향을 아직 못 봤는데, 만약 요소가 이렇게 근데 지금 요소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소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쪽에 타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소 가격이 올라갈 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소 가격이 올라갈 때 진짜 문제는 플란테이션이에요. 플란테이션이 뭐냐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데, 이 농산물 가격, 요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 그 인플레이션만 우려하고 있는데, 농산물까지 후에 쳐버리면 이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제어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제어가 안 되면 그러면 향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요. 금리 인하가 없으면 제가 우려했던 사모펀드의 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